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의 노급을 혁파하고, 자, 노급 혁파 나왔습니다.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자, 여기서는 노급을 없앴고 여기서는 노급을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두 왕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왕이냐? 바로 노급을 날린 왕,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 한마디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왕이었고, 그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귀족들한테 나눠줬던, 관료귀족한테 나눠줬던 노급을 없애버리고 시급을 제한하고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귀족의 세력을 억압했고 자동적으로 왕권은 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신문왕 지나고 한참 통일신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이 부활했다. 이것도 이제 노급 부활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 노급을 부활한 거는 경도왕 때죠. 자, 그러면 이 경도왕 때, 그럼 어떤 상이냐? 한마디로 귀족들의 권한이 올라가고 왕권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시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이 모든 시기는 신라 중대를 얘기합니다. 신라 중대를 얘기하고, 신라 중대는 통일신라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통일신라 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 때부터 어떻게 보면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는, 물론 이 경도왕 때도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약해지는, 결국 피살까지 당하는 해공왕까지 이때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한 건 법흥왕 때고, 이거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삼국시대입니다. 고로 틀리죠. 자, 이번 화백회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이 있었다. 통일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열왕 이전에는 왕권보다도 귀족 연합권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화백회에서 국왕을 날려버린 일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언제냐? 그래도 왕권이 강해졌다는 진흥왕,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에는 왕권이 그래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때도 삼국시대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 왕이 누구냐? 진지왕입니다. 자, 그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죠. 통일신라 이전이니까. 자, 그리고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했다. 이거는 신라 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공왕 이후에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아주 거의 뭐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지방의 세력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로 지방의 세력가들이 호족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신라 하대고, 그건 당연히 통일신라 전기가 아닌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4번, 육도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 역할로 활동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신라 중대는 어쨌든 물론 경도왕 때부터 좀 약해지지만 그래도 왕권이 귀족권을 능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해진 왕에게 육도품은 협력을 잘하죠. 그래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통일신라 후기에는 진골 귀족들이 왕권이 약해지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육도품에 버티먹이 됐던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 귀족들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 육도품들은 어떠한 성향을 띠게 되냐?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자, 그렇지만 육도품이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했던 건 신라 중대였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신라, 이제 삼국사계 구분으로 신라는 세 식으로 구분합니다. 신라, 상대,
그리고 중대, 하대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 거기에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겐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주고 쭉 읽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 잘 나오는 사료입니다. 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냐? 나왔던 사료 계속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나오는 사료예요. 자, 근데 이거 쭉 보는데 근데 처음 보았어도 여러분들이 사료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포인트만 찾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쭉 보면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쫙 읽어요. 근데 모르더라도 가장 포인트 뭐냐?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약정입니다. 약정. 약정 나오면 눈치를 채야 된다. 왜냐? 약정과 직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약정과 직월은 어떤 거냐? 향약 운영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향약. 고로 다음 조직은 무엇이냐? 향약이죠. 약정, 직월 나오면 향약의 운영자고 그 조직은 향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이거 약정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굉장히 헤맬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약정, 직월, 향약이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바로 뒤로 넘어가 보죠. 자, 1번 향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 자치 기능을 맡았다. 이 향약이라는 게 향촌 규약이라고 하죠. 향촌 규약.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 향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향촌이 원만하게 유교적 습성에 따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돼. 그게 바로 향약이고 당연히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기능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교 윤리를 가미하였다. 이것도 맞죠. 이 향약의 운영자들 약정이나 직원은 일반 백성이었을까요? 약정 직원입니다. 약정이나 직원은 일반 백성이었을까요? 양반이었을까요? 양반이에요. 양반들이 이 일반 백성, 이 평명 우리 향촌에 사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교 윤리를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할까? 그래서 그 방안으로 또 만든 것이 향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미풍 양식을 개성하면서도 상가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했다. 당연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돕는 역할을 했고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 향약의 이제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환난 상율이 있습니다. 어려울 땐 서로 돕자. 근데 문제는 이 뒤가 틀려요. 상도꾼이 조직에서 유래하였다. 이 상도꾼의 유래는 향도에서 찾습니다. 향도. 그리고 이 향도란 건 고려시대 때 생긴 불교 조직이죠. 마을 공동조직. 그래서 이 상도꾼이 조직에서 유래했다. 이게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4번 봅시다. 지방의 유력자, 주로 양반이죠. 양반이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 향약이 어떻게 보면 양반 위주로 흘러가요. 그래서 양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조선 후기에는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였던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 향약의 폐해가 도적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상도꾼이 조직에서 했다. 이 상도꾼의 유래는 향도고 이 향도는 그 고려시대 때 발생했던 불교 그 공동 조직이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신 건 향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향약의 운영자가 누구고 약정이나 직월이고, 그 다음에 향약의 장점과 단점, 이거를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자, 밑줄 친 평량과 평량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진 것은 이거 다음으로 넘겨야겠네요. 자,
바른 걸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평량이 있고 그 다음에 평량이 처가 있죠. 자, 바른 것을 찾는 겁니다. 평양, 평장사 김영관의 산업이로 경기도 양주에서 살며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평양의 처는 왕원제의 산업이었는데, 자, 여기 그냥 바로 나오죠. 평양과 평양의 처는 뭐다? 산업입니다. 개인이 부리는 노비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평양은 또 산업이 중에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직접 거느리는 노비가 있고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가 있어요. 주인이 직접 거느리는 노비는 뭐냐? 솔거노비, 거느릴 솔자죠. 그리고 따로 사는 노비는 뭐냐? 바깥에 거주하는 노비, 외거노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이제 이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따로 살면서 자기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도 축적할 수 있죠. 딱 보니까는 살면서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는 이제 따로 산다는 얘기고 부유하게 되었다. 평양은 산업이 중에서도 외거노비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를 알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냐? 이 평양의 처는 왕원제의 산업인데 왕원지가 그래도 이제 노비를 거느리면서도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을 죽이면 한마디로 내 주인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노비란 걸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왕원지를 천황과 함께 왕원지 부부 아들 죽여서 그 주인이 없어짐을 다행으로 여겼다. 한마디로 자기의 처를 노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마디로 산업이 이 왕원지의 그 산업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평양과 평양처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평양 같은 경우는 외거노비로 부를 축적했다. 자, 기억. 평양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아, 노비인데 어떻게 해요? 외거노비잖아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상승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자, 기억 맞고. 니은. 평양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봤다. 주인집에 살면 솔거노비게요. 아니죠. 디귿. 평양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고를 바쳤다. 국가에 뭔가 바치고 이런 거는 공노비에 해당하는 얘기죠. 공노비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양의 처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노비라는 게 어떠한 건지 여러분들은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거죠. 노비. 평양의 처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자, 노하고 비는 여러분 구별하실 줄 알죠? 노는 바로 남자 종이고 비는 뭐다? 여자 종입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노가 비쌀까요? 비가 비쌀까요? 사고 팔 때. 자, 비가 더 비쌉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개조하는 사람은 혹시 알겠지만 자, 암컷이 비쌀까요? 수컷이 비쌀까요? 암컷이 비싸요. 왜냐? 애를 낳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노비라는 애들은 개 취급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답이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단지 노비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노비도 종류가 있다. 국가가 부리는 공노비가 있고 개인이 부리는 산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산노비도 주인이 거리는 솔거노비가 있고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있다. 이런 걸 구분할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다음의 경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조 구 백동화의 교환에 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 이를 감독함. 자, 백동화 교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동화의 품위, 양목, 인상, 형체가 정화에 준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을 새 화폐로 교환한다.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화폐 교환이죠. 1905년에 메가다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그동안 쓰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조치를 얘기합니다. 백동화를, 이 백동화가 그래 니네 조선 사람들 있으니 백동화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새 지폐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이거 바꿔라 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 큰타를 받았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무슨 피해를 받았냐? 자,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백동화가 있어요. 백동화를 교환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 그대로 바꿔줬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태에 따라 가, 을, 병으로 구분을 해요. 이건 좋은 상태, 이건 약간 훼손된 상태, 이건 좀 많이 훼손된 상태. 자, 그럼 어떠한 굉장히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냐? 자, 만약에 상인 중에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억 중에 이제 백동화 10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지금 현재 가치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어. 근데 상태가 좋은 화폐는 3억이야. 그리고 을종화폐는 4억이야. 병종화폐는 3억. 그러니까 이건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이건 조금 안 좋고 이건 아주 좋고. 자, 그러면 이거를 무슨 은행권을 바꾼다? 제1은행권을 바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태가 좋은 건 그냥 3억을 줘요. 자, 근데 이 백동화가 약간 좀 구부러졌어. 상태 안 좋네? 야, 이거 어떻게 다 줘? 2억만 줄게.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병은 뭐냐? 이건 덕을 때려요. 이것도 억울한데, 야, 화폐 이따위로 취급해? 야, 너 같은 이런 화폐 바꿔줄 수 없어.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0억을 가져왔더니 다시 돌려받는 건 몇 억이다? 5억입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 당연하죠.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준 거니까. 맞고요. 액면가대로 바꿔주는 화폐 교환 방식을 따다. 이걸 다뤘으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아니 10억을 액면가대 바꿔줬으면 얼마야? 10억이잖아. 근데 얼마 바꿔준 거다? 5억. 액면가가 아니죠. 답은 3번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 구 백동화의 난마에 따른 물가 상승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나도 명백하.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둬야죠. 갑, 을, 병으로 나눴고 상태를 그리고 액면가를 바꾸지 않고 을은 일부만, 병은 아예 바꿔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본 애들도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일본 상인. 일본 상인은 이미 이런 조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병종은 다 처분해버린 거예요. 물건 사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거의 피해를 안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5년에 실시되었던 화폐 정리 사업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10번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이 메가다가 주도했었고 그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다. 요거 꼭 명심해 놓고 이 갑을병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액면가를 바꿔주지 않았다. 요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